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올해 이례적으로 독감과 코로나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난해 9월 발령된 독감 유행주의보가 여태 해제되지 않고 있다가 지난 15일에 유행주의보가 새로 발령됐습니다. 이에 맞춰 국가 무료 예방접종도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또 65세 이상 어르신 등 총 1,200여만 명인데요. 어린이 중에서도 2회 접종 대상인 생후 6개월부터 9살 미만 어린이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고요. 다음 달 5일부터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에 대한 접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또 고령자 어르신들에 대한 접종은요, 다음 달 11일에 75세 이상부터 순차적으로 개시되고요. 국가예방접종이 지정된 병의원이나 보건소라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내년 4월 30일까지 무료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백신은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4가 백신, 즉 한 번의 접종으로 4종류의 독감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차세대 백신이 활용된다고 하는데요. 어느 해보다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내 순서가 언제인지 확인해뒀다가 꼭 접종 받으시기 바랍니다. 9월 20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수요일 시간에는 해외 농업 소식 전해드리고요. 오늘 좀 특별한 인터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9월 29일 세계 심장의 날을 맞아서 대한심혈관 중재학회가 심장 판막 질환 바로알기 하트 시그널 V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심장 판막 질환에 대해 전문의를 모시고 알아보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퀴즈 있습니다. 심장 건강을 확인하는 검사들 중에 건강검진 항목이 기본적으로 포함된 검사가 있습니다. 건강검진 하실 때 가슴과 팔, 다리에 전극을 부착해서 심장 전기 신호를 기록하는데요. 심장의 활동 상태를 그래프로 보여주죠. 성인이라면 누구나 받아봤을 법한 이 검사 무엇일까요? 오늘 좀 어려운가요? 네.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농업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달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고요? 이거 네. 방류 여파인가요? 오염수 방류? 맞습니다. 네. 지난달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액이 1년 사이에 70%가량 급감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날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자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전면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그 여파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의 세관총수에 따르면 8월 달 일본에서 수입한 수산물 총액이 1억 4,902만 위안 돈으로 270억 원 정도 되는데요. 네. 전년 동기 대비 67.6%. 많이 줄었네요. 67%가 줄었으면. 감소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기를 고민하던 7월 달에 28.5% 감소했는데요. 한 달이 지나면서 대폭 줄었습니다. 이제 방류 시기가 그 갈림길이 된 것 같은데 네. 중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반발해서 7월 초부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검역을 강화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한 달 내내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전면 금수 조치 영향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네. 9월 달이 되면은 수입액이 거의 0에 가까울 이야. 거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나오겠죠. 아마 0이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작년에 일본이 중국에 수출한 수산물 규모가 871억 엔으로 7,812억 원입니다. 중국은 일본 수산물 수출의 20%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인데요. 올해도 사실 2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모가 작년보다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오염수를 방류하자 상황이 급변했고요. 그러자 일본 정부도 불이 났게 자국 어민을 대상으로 새롭게 207억 엔의 규모의 지원금과 상담 창구를 설치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가 이게 금방 풀릴 것 같지 않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중국은 공식적으로 입장 변화가 없고요. 또 중국과 일본 간의 어떤 정치적 타결 전망 상당히 어둡기 때문에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오염수 방류 이후에 중국에서는 일본산 수산물 가공 또는 조리도 사실상 금지했다고 합니다. 식당 등에서도 사실상 이 당국의 식재료 검역 강화 때문에 일본산 식재료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외국산 또는 이제 중국산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라오닝성에 있는 한 일본 요리점에서는요, 오염수 방출 이후에 매출이 30%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식당 주인은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에서 일본산뿐만 아니라 수산물 자체를 기피하는 문화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본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 네, 고민이 또 하나 있다고요. 청포도 샤인머스켓이 고민이에요? 네, 샤인머스켓 드셔보셨죠? 네, 한두 번? 저도 사실 그닥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당도가 너무 높아서 이게 포도 고유의 맛이 없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굉장히 인기가 네네네. 많습니다. 요즘 마트를 가면 다. 선물용으로도 많이 쓰는 것 맞아요. 같고. 예, 보기도 네.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까? 알이 굵고 초록색이고. 그런데 이 공급량이 많아진 데다가 수출이 부진하면서 가격이 확 떨어졌습니다. 뭐 과일계 에르메스 그래서 한 송이에 우리 돈으로 원래 한 15,000원 이렇게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가격이 20에서 30%가량 떨어졌다는 겁니다. 샤인머스켓은 말씀인 것처럼 당도가 높고 맛도 좋은 데다가 껍질째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포도보다도 고가에 팔리는 과일이고요. 그렇죠. 네. 일본에서 처음 개발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는 지금은 사실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저렴한 가격에 샤인머스켓 즐길 수 있는데 문제는 농가 수익입니다. 일본에서는 샤인머스켓이 고급 과일 이미지 이제 지금은 그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계속 샤인머스켓 재배해야 되나라는 고민에 빠진 거죠. 일본의 그 과일협회에 따르면 올해 샤인머스켓 재배 면적이 전년 대비 11% 늘어난데요. 작년에 샤인머스켓 평균 가격은 킬로그램당 우리 돈으로 한 17,000원 했었는데 2012년 대비 이게 60% 떨어진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거 일본에서 개발했다는 게 좀 신기한데 네. 그럼 우리나라가 일본에 로열티 줘야 되나요? 이거 재배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본에서 개발이 된 게 맞긴 한데요. 돈을 버는 것은 우리나라입니다. 오. 일본 측은 샤인머스켓 개발하고 나서 한국에 품종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 측에 사용료를 내지 않고 샤인머스켓 재배할 수 있고요. 2019년에 한국과 일본 간의 포도 수확량이 그래서 역전됐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이 문제를 깨닫고 샤인머스켓 품종의 해외 반출 막기 위해서 종묘법 개정해서 2021년 4월 달부터 시행했는데 이미 다 재배를 하고 있으니까 늦은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그 소니 파이낸셜 그룹의 한 관계자는 한국산, 중국산 샤인머스켓 경쟁이 거세지면서 공급이 과다되면서 가격이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샤인머스켓은 1988년 교배돼서 2006년에 품종 개량 거듭해서 만들어진 상품인데요. 지금은 아주 고급 과일 그런 이미지는 많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특히 여기다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때문에 수출이 줄어들고 국내 물량이 늘어난데요.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일본산이라고 하니까 오염수 방류에는 좀 그렇죠. 네. 네. 그것도 한국에서도 만든다고 하니까 차라리 그러면 한국산 샤인머스켓 이렇게 먹게 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좋은 상황. 네, 그래서 일본이 좀 인기가 떨어지고요. 오히려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또 요즘 환경이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네. 이 대체 대한육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그렇죠. 반면에 중국에서는 이 대한육이 별로 인기가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취지는 좋았습니다. 가축을 사육할 때 발생하는 환경오염 줄이자. 그리고 네, 이산화탄소 많이 발생한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로 건강도 챙기자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뭐 대체육 이런 것도 나왔는데요. 거기에다가 세계보건기구가 붉은색 고기와 가공육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다. 발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경고했고 미국의 심장학회에서도 육류 대신에 식물성 단백질 섭취하면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네, 이따 네. 특집 시간에 물어봐야겠네요. 네, 여쭤보십시오. 그래서 네. 동물성 지방이 없어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라면서 이제 육류를 좀 줄이자라는 바람이 불었고요. 소비자도 호응하면서 이렇게 대체육, 대한육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비욘드 미트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2020년에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한 겁니다. 네. 식물성 단백질 주원료로 해서 대한민국을 앞세웠는데요. 친환경, 건강 이거 둘 다 우리 챙겨보자라면서 중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스타벅스 매장 3,300여 개에 여기 메뉴판을 올렸는데요. 이듬해 5억 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한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JD.com 여기에서도 제품 판매하면서 일단 중국 소비자들 한번 끌어들여보겠다라면서 중국어로 된 홈페이지도 만들고 중국을 대표하는 위챗, 웨이버 이런 데 서비스 계정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는 얘기까지 들으면 분위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네. 이게 판매가 잘 안 됐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스타벅스 메뉴에서 결국 사라지게 됐고요. 아이고. JD.com에서도 더 이상 비욘드 미트 제품을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맛이 없다. 그다음에 예. 가짜 고기다. 이런 부정적인 후기들이 달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결국 비욘드 미트의 올해 2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 크게 빠졌습니다. 30% 넘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손실 규모도 우리 돈으로 700억 원이 넘는다고 어이구 합니다. 많이 손해봤네요. 네, 그리고 주가가 235달러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비욘드 미트가 지금은 주가가 주당 11달러. 예? 네, 많이 빠졌습니다. 어이구 이거는 샀으면 큰일 날 뻔. 아유 네. 했습니다. 끔찍합니다. 예. 네, 그래서 물론 한국에 있는 제 주식도 뭐 비슷한 상황. 저도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기업들이 중국 시장 갈 때는 인구가 워낙 많고 시장이 크니까 잘 될 거야. 그 시장 그쵸. 먹으면 우리 회사 이제 끝장났어. 큰일 진짜 대박이죠. 네, 중국을 이런 잡으면. 마인드로 갔는데 네. 결국은 지금 이 회사는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야, 또 세계적인 곡물 회사의 미국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세계 4대 곡물 회사인 미국의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 회사 그 공장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네. 지난 10일인데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8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아직까지 정확한 화재 원인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미국의 카기를 비롯해서 프랑스 회사 포함해서 세계 4대 곡물 시장 가공 회사 가운데 하나인데요. 전 세계 곡물 유통의 75% 차지하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인도에서 양귀비가 의료용 원료로 주목받으면서 재배 면적이 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인도가 의료용 양귀비 재배 허가를 대폭 늘렸는데요. 인도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의료용 마약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설명했습니다. 네. 양귀비 재배 허가가 지난해보다 31.4%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인도 정부가 마약성 의약품 원료인 알칼로이드를 국가가 통제하는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인도 정부가 양귀비 농가 수를 지난해보다 대폭 늘렸다는 건데요. 네. 작년 대비해서 31.4% 늘었다고 합니다. 한편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이 지금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데요. 네. 마약의 원료가 되는 이 양귀비 재배를 2021년부터 금지했습니다. 이 국제사회가 정상화 국가로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 양귀비 재배에서 팔면은 그냥 일반 농작물 재배에서 파는 것보다 수익이 크기 때문에 농가들이 계속해서 양귀비를 재배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아편의 재료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엔 마약범죄 사무소에 따르면요. 전 세계적으로 불법 유통되는 아편의 84%가 아프간에서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네. 해외 농업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전 세계에서 전체 사망 질환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바로 심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암 다음으로 주요 사망 원인 2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환자 발생이 많다 보니까 심혈관 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세계 심장 연맹이 매년 9월 29일을 세계 심장의 날로 제정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한심혈관중재학회에서 해마다 심혈관 질환에 대한 캠페인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번 캠페인 주제가 심장 판막 질환 바로 알기 하트 시그널 V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하트 시그널 V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심장 판막 질환에 대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림대학교 병원 순환기 내과의 고윤석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고윤석입니다. 네, 요즘처럼 또 일교차가 좀씩 커지고 있는데 이게 이럴 때 주의해야 된다면서요? 심혈관 질환을. 네, 많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딱 오늘 같은 날씨죠. 사실 어제까지 굉장히 덥다가 오늘 비가 오면서 이 기온이 떨어지게 됐죠. 그래서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심장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네. 일단 혈관들이 수축을 합니다. 네. 그래서 혈관들이 수축을 하면 이렇게 잠깐만요. 심장이 아는 거예요? 그냥 날씨를 체크하는 거예요? 네, 네. 이 몸 피부에 있는 혈관도 그렇고 네. 안에 있는 혈관도 그렇고 혈관이 전체적으로. 수축을 하게 됩니다. 네.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면 내경이 좁아지니까 이제 흐르는 피의 혈류량이 빨라지고 거칠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혈전도 잘 생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혈관이 수축되면서 심장 박동수도 올라가게 됩니다. 추운 날에는. 그러니까 몸으로 피부로 피를 많이 보내줘야 되니까 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심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돼서 이런 일교차가 많은 날씨에 더웠다 추웠다. 특히 더웠다 추웠다는 아주 위험하고요. 왜냐하면 더우면은 따뜻한 데 가면 갑자기 혈관이 이완을 하고 네. 또 추운 데 가면 또 갑자기 혈관을 수축하고 이게 반복이 되면 더 위험하거든요.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교차가 심할 때는 이 심장질환에 굉장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건데 궁금한 게 이게 사망 주요 원인 세계 1위예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2위. 네. 왜 이렇게 심장 질환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지금 들으시고 사실 우리나라는 암이 1위인데 모든 암을 다 합해서 1위고요. 장기 하나로는 이제 심장 질환이 이제 1등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이렇게 많은 이유는 사실은 고령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2026년에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령화가 되면서 동맥경화성 질환도 많아지고 오늘 말씀드릴 판막 질환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사망률이 계속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념하셔야 될 게 이 암은 졸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5년 동안 재발 안 하면 완치 이렇게 되는데 이 심장 질환은 졸업이 잘 없습니다. 계속 안 좋아지니까 연세가 드시면서 계속 그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망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네. 갑자기 이제 이런 궁금함이 생깁니다. 목욕탕 가면은 네. 온탕과 냉탕 왔다 갔다 하는 거 좋다 그러잖아요. 막. 네. 이거 그럼 위험한 거예요? 이거 위험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 진짜 주의하셔야 많이 됩니다. 했는데. 많이 하셨죠. 네. 근데 사실 젊었을 때 지금 하시는 건 괜찮으시고요. 우리 아나운서께서 지금 하시는 건 괜찮은데 네. 이제 65세 이상 된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뭐 이 온탕에서 더워서 냉탕으로 가고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거 막 건강에 좋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젊은 분들은 피부에 좋다고 이제 또 네. 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냉탕에 가면 혈관이 갑자기 수축을 확 하고요. 네. 굉장히 심하게 다시 온탕으로 가면 이완이 확 됩니다. 그래서 혈관이 자꾸 수축됐다 이완됐다 이런 걸 반복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정말로 심근경색이라든가 이런 이 심장에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 되는 분들에서는 절대로 냉탕과 온탕을 막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요. 야. 특히 사우나 들어가셨다가 네. 냉탕으로 가시잖아요. 그거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온탕으로 갔다가 좀 시간 차이를 두고 반드시 냉탕으로 가셔야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근데 피부에는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잠깐만요. 마지막만 들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심장이 안 좋다. 네, 심장이 안 좋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지금 목욕탕 가려고 가방 드시는 분들 네.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거 어제까지 하는 걸로. 네. 근데 아까 말씀 중에 그 심근경색, 동맥경화 이거는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판막 질환은 뭐죠? 이거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꽤 생소하시죠. 네. 네. 이제 그 판막 질환을 이해하시려면 제가 잠깐 판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심장은 우리 예전에 생물 시간을 기억해 보시면 이심방, 이심실. 그러니까 심장 안에 4개의 방이 있죠. 그랬어요? 하나의 심장 안에 4개의 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심장 안에서는 오른쪽 심장은 이제 폐순환을 담당하고요. 우리 몸을 거쳐 들어온 피가 들어와서 폐로 가서 다시 깨끗해지게 하는 그거를 담당하고요. 왼쪽 심장은 전신 순환을 담당합니다. 예, 그래서 피가 심장 안에서는 한 방향으로만 흘러야 돼서 그 방 사이에 판막이 있습니다. 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리는 가스밸브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열면 가스가 나가고 닫히면 안 나가는 것처럼 이 문이 열리면 피가 나가고 닫히면 이제 피가 안 가게 되는 거죠. 다 닫을 일이 있어요?
피 계속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심장 박동에 따라서 이제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게 되고 네네네. 특히 왼쪽 심장에 이제 좌심방과 좌심실이 있는데요. 좌심방은 폐에서 이제 깨끗한 피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 피를 좌심방에 저축했다가 좌심실로 내려준 다음에 좌심실이 피를 짜서 온몸으로 돌려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좌심실이 피를 짤 때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문이 열려 있으면 글로 피가 새겠죠. 네. 전신으로 나가야 될 피가 반대로 역류를 해서 거꾸로 이제 폐 쪽으로 피가 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그 문은 닫히고 심장에서 대동맥으로 나가는 대동맥 판막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문은 열리는 거죠. 네. 굉장히 좀 설명이 어렵긴 합니다. 아 지금 제가 듣다가 네. 제가 좀 너무 재밌는 게 저 네. 사실 이게 대충 이해는 하고 있어요. 네네네.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솔직히 네. 밖에 우리 PD가 너무 아는 척하면서 잘 고개 끄덕이는 거예요. 자기는 다 이해하는 것처럼. 어쨌든 판막이 뭔가 그 혈류를 제어하는 거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문입니다. 문. 네, 문. 네. 좋습니다. 예, 문. 근데 이게 어떤 질환이고 문이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문이 역할을 잘못하는 거죠. 잘못하는 판막질환. 네, 거다. 판막질환이라는 거는 이제 닫히지 않아서 역류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협착, 좁아져서 잘 못 나가고 문이 잘 또 열리질 않거나 이런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질환들이 생기는 이유는 사실은 대부분 연세인 경우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냥 시간이 지나면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판막의 기능이? 네, 그렇죠. 하루에 심장이 몇 번 뛰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오늘 질문하지 않기로 하면 안 될까요? 우리?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게 정말 제로에 수렴할 겁니다. 진짜. 네. 하루에 몇 번 뛸까요? 깜짝 놀라실 텐데요. 10만 번 정도 10만 뜁니다. 번 하루에. 네. 잠들기 전 아니지. 잠들면 잠들어도 죽는 심장은 거죠. 뛰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10만 번이니까 10만 번. 그 문이 10만 번 하루에 열렸다 닫혔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세월이 가면 이 그 문이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겠네요. 네, 우리 사실 문 영원한 문 없잖아요. 우리가 네. 인간이 만들어놓은 문도 그렇지만 사실 판막은 굉장히 훌륭한 문이긴 하죠. 이제 대단하네요. 굉장히 80년 이상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판막이 손상당게 됩니다. 아까 그 판막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그 나이. 네. 네.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혹시나 그러면 선천적으로도 이 판막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나요? 네, 유전적으로? 있습니다. 있어요, 유전적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또 이것도 생소하실 텐데요. 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이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대동맥은 그 문 이파리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엽성이란 말을 쓰는데 그게 선천적으로 이파리가 2개밖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엽성이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가족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심장 질환이 그 판막 질환이 조금 조기에 발생하세요. 대부분은 80세 이상에서 발생하는 몇 판막 살쯤 질환이 발생해요? 네. 60세에도 발생하고 심지어는 50세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예, 그걸 그럼 어떻게 검사해야 됩니까? 가족력이 있는지 없는지. 가족력이 이제 예전 이 연세 많으신 분들 아버지 어머님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잘 알 수가 없지만 이제 난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나한테 심장 판막 질환이 55세 때 생겼다. 네. 그래서 이 검사를 하게 되면 판막 질환은 심장 초음파 로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 초음파에서 내가 이엽성 대동맥 판막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자녀분들도 조금 조기에 초음파 검사를 해서 이엽성인지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심장 판막 질환이 있다고 하면 네. 이거 발병을 했어요. 네. 예를 들면 네.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네, 가장 궁금하시겠죠. 네.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동맥 판막은요. 판막 중에 가장 중요한 판막입니다. 이제 심장에서 온몸으로 나가는 문이니까 우리 경복궁으로 생각하면 광화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문이 잘 안 열리는 게 협착증. 그러니까 피가 잘 못 나가는 거죠. 몸 밖으로 못 나가니까 이 피가 자꾸 심장 안에 저류하게 되고 그럼 심장에 부하가 걸리고 심장에 부하가 걸리면 폐에 부하가 걸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숨찬 증상이 나타나십니다. 숨차요. 네.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뭐 당연히 나이 먹어서 숨차 이런 분들이 있는데 네. 살이 쪄서 숨찰 수도 있고. 맞습니다. 네.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내가 계단 층계를 한 뭐 4, 5층 정도는 그냥 올라갔는데 1층만 올라갔는데 숨찬다. 이러면은 좀 주의를 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숨찬 증상이 빨리 오는 거죠. 다닐 때. 그다음에 또 하나의 증상은 어지러움증이 있으면서 실신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 예.
아, 계단 오르다가? 그냥도 실신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일상에서요? 네, 네. 일상에서 실신하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심장에서 나가는 피의 혈류량이 적어지거든요. 네. 그 문이 좁아지니까 네. 넓은 문으로 피가 나갈 때하고 좁은 문으로 나갈 때 하는 그 양이 줄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벤트에서 일시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버리면 갑자기 실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심근경색 때 생기는 흉통이 생기실 수가 있으세요. 실신과 마찬가지 원리로 잠깐 동안 심장으로 피가 적게 가면은 이제 가슴이 뻐근하게 아픈 그런 흉통. 그래서 저희가 3대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숨찬 증상, 그러니까 호흡곤란, 네. 그다음에 실신, 실신. 그다음에 흉통. 흉통. 이렇게 세 가지 증상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실신은 옆에서 알아봐 줄 것 같고. 네, 흉통은 내가 알 것 같아요. 네. 이거 갑자기 안 아픈 게 아프니까. 네, 근데 제가 지금 제일 애매한 게 숨참인데. 네, 맞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예를 들면 그날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네, 계단 네, 올라가는데 네, 네. 어느 정도일 때 이거 위험한데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이거, 이게 이 질문도 애매한데 이거 답변도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거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실 젊었을 때도 내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저 컨디션이 엄청 좋을 때는 뭐 아무리 뛰어도 괜찮다가 막 너무 힘든 날에는 숨차고 이런 거 그런 건 사실 일상적인 거고 요거를 하시면 돼요. 이제 친구분들이 대부분 있으니까 이제 연세 드시면 친구분들하고 어디 놀러 가기도 하고 등산도 가고 이러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친구들보다 많이 뒤처지는 거예요. 항상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같이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뒤처지는 게 하루만 그러면 이제 상관이 없는데 갈 때마다 그러신다. 그럼 그럴 때는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이 이제 그 한 3층에 있어서 그냥 걸어 올라가는데 운동 삼아 걸어 올라가시잖아요. 네. 그 정도. 3층은 내가 거뜬히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반 정도만 올라갔는데 그럼 1층만 올라갔는데 쉬었다 가야 된다. 숨이 차서. 그러니까 헉헉거리면서. 숨이 찬 느낌이 이 정도예요? 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젊은 사람들 100m 달리기 하고 나면 숨 차잖아요. 진짜 힘든 네. 숨참을 진짜 얘기하는 힘든 거구나. 숨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데 그리고 심장 판막 질환 중에도 조금 깊이 들여다볼 종류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어떤 종류들이 있고 그 중에 좀 알아둬야 할 질환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죠. 아까 제가 헷갈리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판막이 4개가 있거든요. 어쨌든 방이 4개니까. 아니요, 헷갈리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잘못 이해한 겁니다. 아니, 네. 방이 4개라 판막이 4개가 있는데 네. 사실은 오른쪽 아까 제가 심장은 폐순환을 담당해서 압력이 높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병이 잘 안 생기는데 왼쪽은 전신순환을 담당하다 보니까 심장 안에 압력이 굉장히 세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혈압 120에 80이 다 결국은 왼쪽 심장의 압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왼쪽 심장에 있는 제가 말씀드린 지금 대동맥 판막 그다음에 좌심방과 좌심재 사이에 있는 승모판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승모판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그 승려분들 모자 네. 그 모양이라고 해서 이제 승모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두 판막에는 이제 질병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두 판막에 대해서 조금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네. 그 이름을 이제 대동맥 판막은 쉽잖아요. 이름이. 네, 대동맥 이제 판막. 대동맥으로 나가는 사이에 문이니까 이제 승모판막은 그래서 제가 승려분들 그 모자를 모자. 말씀드린 네. 거고요. 그래서 그 두 판막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또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 또 질문할 가능성이 제가 굉장히 높다는 거 네. 염두에 두시고요. 네. 근데 특히 이 중에 대동맥 판막 협착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 이유가 있나요? 네, 이거 지금 저희가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저희 학회에서 열심히 대동맥 판막 협착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이 늘고 있고요. 그래요? 지금 2010년에서 2023년이잖아요. 그 사이에 13년, 14년 동안. 네, 14년 동안 거의 그 4배 가까이 지금 증가를 했기 때문에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80세 이상에서는 10분 중에 1분이 이 판막 질환을 갖고 계십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을요? 네.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환자 스스로 이런 질환이 있다는 거를 알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스스로는. 네, 어렵죠. 예, 어려운데 이게 발견은 앞에 두 종류, 뭐 실신이나 흉통은 네. 본인이 알 수 있겠지만 숨참 이것도 좀 기준을 세워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네. 어떤 움직이는 경로에 하나 기준을 세워두고, 그렇죠? 네. 그때보다 힘들다고 생각하면 이제 병원 가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네.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치료가 아주 잘 됩니다, 이게. 그래요? 네. 그럼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좋죠.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캠페인을 벌이는 이유가 사실 치료가 안 되는 병이라면 이 캠페인도 사실은 어렵고 환자분들이 오셔도 저희가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이제 뭐 약으로도 잘 안 나면 이런 큰 문제인데 이 대동맥판막 협착증은 다른 그런 아주 심한 병들하고는 달리 치료가 아주 잘 됩니다. 수술적 치료, 실수적 치료 잘 되기 때문에 이 치료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부담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1926님이 지금 질문을 주셨어요. 그렇게 숨차게 되면 병원 어느 과 가서 무슨 검사 받아야 되나요? 네.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우리 아나운서 분께서 해주실 줄 알았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대 이하라고. 청취자분이 먼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916님. 네. 너무너무 감사한 질문이고요. 이렇게 숨찬 증상이 오면은 이제 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 심장내과나 순환기내과 같은 얘기거든요. 예, 심장내과로 오셔서 심장 초음파. 네. 우리 초음파 검사는 뭐 아픈 검사도 아니고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고 요즘 나라에서는 보험도 해주기 때문에 이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면은 아주 쉽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심장 초음파. 네. 1916님. 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아까 그 중간에 수술이나 시술 네. 두 개를 얘기하셨어요. 네. 이거 둘 중에 어떤 걸 하는 거를 어떻게 결정하게 되는 건가요? 네. 아주 이제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잘 적혀 있는 대로. 네. 이거 제일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수술이라는 거는 사실은 개흉, 가슴을 절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많으세요. 근데 시술이라는 거는 그냥 혈관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시술은 사실은 이 수술이 안 되시는 분들, 수술에 너무 고위험인 분들, 그다음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죠. 이제 80세 이상이라든가 이런 분들 아니면 가끔 수술이 불가능한 분들이 계세요. 진짜로 젊은데도 수술이 불가능한 분들이 있어서 이유를 여쭤봐도 되나요? 어떤 네. 이유로? 피부 문제인가요? 피부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그렇지 않고요. 않고, 네. 일단은 이 뼈 이제 골다공증이 너무 심한 분들이라든가 젊은데요? 젊은 분들은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그러실 수가 있죠. 그렇거나 네. 아니면 대동맥에 이 대동맥 판막 다음에 있는 대동맥에 칼슘 뼈 성분이 막 침착돼 있는 분이 있으세요. 그거를 혈관 석회화라 그러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수술하기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경우는 저희가 시술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저질환 많은 분들 있잖아요. 이게 연세 많이 드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폐도 안 좋고 뭐 콩팥도 안 좋고 머리에 심지어는 중풍도 있으셨고 이런 분들, 이 기저질환들이 너무 많은 분들에서는 당연히 시술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수술이나 시술이나 뭐든 간에 굉장히 그 치료할 길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 고령 환자가 많은데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후에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걸리나요? 이거 정말 궁금하시죠? 네. 이게 시술은요. 시술의 좋은 점이 이제 보통 지금 우리나라 병원들이 이 시술을 하게 되면 이틀 뒤에 퇴원을 합니다. 환자가. 그래서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하시는 겁니다. 바로요? 네. 네. 그래서 운동하시는 것도 상관이 없고요. 물론 아주 심한 운동은 한 달 정도 있다 하는 게 좋겠지만 그 일상생활 하시는데 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좋고 수술은 어쨌든 이제 가슴을 절개한 거기 때문에 병원에 이제 짧으면 수술한 다음에 한 4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계셔야 돼서 그리고 이제 이 일상생활 복귀는 되는데 이 수술을 한 데가 아플 수가 있으니까 이제 너무 무거운 물건을 드시거나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지난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 수술이 안 되는 환자한테 시술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시술이 더 간편한 거 아니에요? 네, 시술이 훨씬 간편합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이엽성 판막인데 55세인데 이 판막이 망가졌다 그러면은 이 판막을 평생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시술 판막은 조직 판막이라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생체 판막이죠. 그래서 수명을 한 15년 정도로 봅니다. 그럼 이제 사시면서 한 번 더 뭔가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수술 판막은 금속 판막이라고 영구적인 판막도 있고요. 물론 조직 판막도 또 있습니다. 수술 판막도.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금속 판막을 써서
다시 한번 이런 시술을 받지 않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 수술 쪽을 택해서 이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흉터는 많이 남나요? 수술하면? 그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가슴 뼈 있잖아요. 여기 네. 만져지는 거 가운데 여기 전체 피부를 다 절개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꽤 흉터가 크고요. 근데 요즘에는 또 기술들이 발달해서 요 위에 아주 조그만하게 한 7, 8cm만 이제 찍고 수술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요. 그거는 이제 환자분의 상태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절개면도 좀 작게 해서 수술할 수 있는 면은 있습니다. 시술은 뭐 거의 흉터가 없는 시술은 거예요? 흉터 없습니다. 와, 예. 혹시나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최악의 상황입니다. 네. 실신, 숨참, 흉통 이거 잘 몰랐다고 치자고요. 만약에 네, 네. 이걸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저 굉장히 예후죠. 위험할 것 같은데. 네, 예후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대동맥판막 협착증의 병기를 나누는데 우리가 암은 뭐 1기, 2기, 3기, 4기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판막 질환은 3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경증, 그러니까 별로 심하지 않을 때 이때는 그냥 괜찮습니다. 그냥 관찰하시면 되고요. 중등도, 중간 정도로 나빠졌을 때 이때는 이제 중증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예방을 해야 되고요. 중증, 이제 너무 심해졌을 때 이때가 문제고요. 증상은 대부분 이때 생깁니다. 예, 그래서 증상이 있고 중증인 경우에는 이 수술이나 시술 치료를 하지 않으면 그냥 약만 드시고 있으면 1년에서 2년 사이에 50%가 돌아가십니다. 굉장히 약으로는 위험하죠. 의미가 없는 거네요. 약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약은 의미 없습니다. 네. 네. 또 더 그런 거는 그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 20%는 급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고 이게 가족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황망한 일이니까. 네. 그다음에 나머지 80%는 어떻게 되시냐면 숨찬 걸 견딜 수가 없어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걸어 다녀야 숨찬데, 그러니까 다녀야 숨찬데 그냥 누워도 숨차고. 그래서 너무 주무실 때 숨차서 뭐 앉아서 주무시고. 아, 이거 너무 안타깝네요. 예, 안타깝습니다. 네. 예. 어쨌든 이게 아까 말한 증상이 있으면 여러분 꼭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 그 대동맥 판막 협착증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중요한 건데. 이 질문은 네. 저희한테 가장 가슴 아픈 질문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위험 인자라는 게 그 선천성 기형이 있지 않은 다음에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가족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걸렸다 그래서 이 대동맥 판막 협착증에 걸렸다 그래서 나의 자식들이 걸릴 것인지는 사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나이가 문제이기 때문에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세 이상 10명 중 한 분이 이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약으로 했나 아니면 생활 습관 개선이나 이런 걸로 막을 수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야, 막을 수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방법은 하나네요. 네.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뛰어가는. 네. 뛰어가다 숨차면 안 되니까 택시 타고 가는. 그걸 차 타고 오셔야죠. 예. 병원에 차 타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그 세계 심장의 날을 앞두고 대한심혈관 중재 학회에서 지금 캠페인을 하고 네. 있는 거잖아요. 그 일환으로 오늘 네. 출연을 하신 건데 그 평소에 우리 심장이 보내는 신호를 포착해서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을까요? 요즘 자가 진단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어떤 게 있나요? 네. 아까 아나운서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리를 내가 딱 정해놓고 예. 항상 그 거리를 걸어서 괜찮았는데 어느 날부터 이 거리를 내가 못 간다. 그게 가장 중요한 체크리스트가 저희도 실제로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요? 예. 네. 아니 이 정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시골에 계신 분들이 밭일하러 가시잖아요. 다 걸어가시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면 자전거 타고 가거나. 네. 근데 내가 그 거리는 평상시에 어렵지 않게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거리를 한 번 쉬고 두 번 쉬고 세 번 쉬고 이렇게 가셔야 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자가진단의 가장 중요한 거고요. 네. 그리고 실시는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뭐 주위 사람들이 사실은 봐주기 때문에 근데 주위 사람들이 없을 때가 문제입니다. 근데 내가 실시한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기억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경우는 내가 깜빡 잠든 줄 알았는데 어디를 다쳤다거나 그러면 그때는 실시는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흉통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거리 딱 정해진 거리에서 내가 아무 증상 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갑자기 반밖에 안 갔는데 가슴이 뻐근하게 아파온다. 뭐 그런 경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세계 심장의 날을 맞아서 대한심혈관 중재학회가 진행하는 캠페인 관련해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순환기 내과의 고윤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심전도 검사였고요. 3388님, 4949님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대한심혈관 중재학회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